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서강대 김정호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요. 그 미국 대선에서 예, 트럼프가 이기면 큰일 난다고 하셨다고. 예, 큰일이 났죠.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뽑아줬으니까 네네네. 당장은 좋겠죠. 그런데 미국 밖에서는 뭐 처음부터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미국 밖에서는 네, 그 어떤 우리나라를 의미인가요? 포함한 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좋아지는 나라도 있어요. 러시아도 대박 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네네네. 중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독재 국가들, 북한도 꽤 좋을 거예요. 아마 김정은도 굉장히 뭘 바라는 게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은 아마 다 엄청난 걱정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스트롱맨들이 다시 모인 거잖아요. 러시아랑 뭐 중국, 북한은 사실 그 스트롱맨들이 그대로 있었고 네. 미국만 좀 바뀌었다가 다시 트럼프가 된. 근데 사실은 역사를 놓고 보면요. 이제 정상적인 역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네. 역사를 놓고 보세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나. 약소국을 정복하고 예. 약소국을 착취하고 와서 엎드리면 봐주고 덤비면 박살내고 하는 게 강대국이었어요. 힘의 논리로. 예, 그거는 인류가 존재할 순간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류 역사의 99%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80년이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1초에 불과해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 네.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주 독특한 존재. 미국은 왜 독특하냐면 네네네. 미국은 왕이 없는 나라잖아요. 네네네. 왕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그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미국인들이 그 식민지 주민들이었던 거죠. 그 이전까지. 네. 그들이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추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상하게 보통 사람들이 뽑는 왕 제도가 생겨난 거죠. 대통령. 그게 네. 대통령이 우리나라 말로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라는 말은 사실은 대자도 그렇고 네. 통자도 그렇고 영자도 그렇고 이게 이 왕의 느낌이에요, 다. 그런데 미국은 프레시던트잖아요. 프레시던트. 예. 프레시던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프리사이드예요. 회의 주재하는 거예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네. 말하자면. 그래서 왜 회장님들이나 뭐 대기업들 이제 최고 우두머리를 프레시던트라고 하듯이. 그렇죠. 프레시던트거나 또는 체어맨이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뭐 그 정도였고 정말 별로 힘이 없는 그런 존재. 네. 그런 나라, 이상한 나라가 생겨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긴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직접 그 민주주의로 인한 대통령 선거제가 아주 잠깐의 짧았던 뭐 평화의 시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나라 안에서도 아주 특이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그 강대국이 됐는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강대국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나라가 하는 일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어야 돼요. 원래는 예, 침략하고 식민지 만들고. 예, 그게 원래 호모사피엔스의 본능. 본능이에요. 동물로서의 본능.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화를 생각해 놓고 보세요. 중화 제국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예. 청나라든 명나라든 뭐 다 와서 엎드려 이거잖아요. 엎드리면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 그래 다시 기특하군 해서 예물을 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소위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게. 네네네.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힘 세지면 정복하고 와서 엎드리면 그냥 봐주고 덤비면 박살내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고 모든 나라의 본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국주의의 어떤 맹수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데 예.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특히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나오고 53년에 이게 끝나면서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완전한 패권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특히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다음부터는 더 했고 미국은 말이죠.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방식이 세계를 좀 달라. 보호했어요. 경찰 국가처럼. 예. 세계를 보호한 거예요. 질서를 보호한 거죠. 그 질서가 뭐냐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 보편적인 인권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네. 안 그런 경우들도 때때로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썼던 독립선언서대로 세계도 그렇게 질서 있게 운영하려 했던. 예. 근데 미국이 주권에 개입한 것도 꽤 있었어요. 남의 나라 주권에. 그건 뭐냐면 그 나라가 인권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런 거죠. 사실은 아니 남의 나라가 인권을 보호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근데 참 이 특이하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은 원래 지금 트럼프가 America First 하고 몇 번을 외치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 발음도 참 America First인데 네.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예. 원래 미국 다 미국 우선주의였어요. 다음에 America First고 네. 그 America First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미국은 나라도 원래 뚝 떨어져 있으니까 남의 나라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네네네.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됐거든요. 미국이.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참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겨우 이제 빠져나왔어. 거기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예. 그래서 다시 고립주의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자기들 뭐 자원도 다 있겠다. 음. 다른 나라하고 뚝 떨어져 있겠다. 뭐가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일본이 그걸 가서 건드렸잖아요. 예. 진주만 공습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끼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버려 둬도 와서 건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뭐 일종의 냉전 같은 것도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네. 또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세계의 인권,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네. 이것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관념과 그들의 원래 정치 철학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가만히 두면 침략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미국식 정치,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외교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비용을 자기들이 다 부담했던 거예요. 이것도 이상해요. 보통은 강대국은 돈 쓰면 뜯어내가지고 돈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돈 가지고 주한미군도 유지하고 뭐 저 나토에 주둔돼 있는 독일에 주둔돼 있던 그 군대도 미국 돈으로 유지하고 다 그랬었죠. 그러다가 1991년부터 이제 그게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너희들도 돈 좀 내라. 그래서 주한미군 그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제 이념을 네. 지키기 위한 것도 있겠고 또 일각에서 뭐 경제식민지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선 작업이었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경제식민지는 아닙니다. 그건 그런가요? 확실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FTA를 맺는 그 관계를 놓고 보면요. 예. 자, 자유무역을 할 때 누가 더 많이 개방을 하느냐. 한국하고 미국을 비교해 놓고 보면 네. 한국이 훨씬 개방폭이 작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농산물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 농산물 시장은 안 열잖아요. 그래도 그냥 봐주잖아요. 한국 농산물은 미국 가서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미국 농산물은 한국 가서 못 팔아요. 물론 가격 차이 때문에 뭐 안 되는 그런 것도 경쟁력 차이일 수도 있지만 있겠고.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중국하고 한국이 FTA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1대1로 할 수는 없고 조금 이제 상호간의 상황에 맞게 비례적으로. 미국은 봐주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안 봐줘요. 그런 거. 그냥 나라 대 나라지. 너 약소국이라고 해서 뭘 봐줘? 왜 봐줘? 약소국이면 내가 더 뜯어내야지.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안 그랬던 거예요. 지난 그 몇십 년 동안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그게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또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아, 그걸 또 이제 신념으로. 예.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그거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념보다는 실리. 이제는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이고 세계의 평화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 없고 그냥 예를 들어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FTA 체결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있던 네. 것도 뭐 뒤엎겠죠. 예, 있던 것도 아마 약화시키려고 할 텐데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야, 내가 개방하는 만큼 너도 똑같이 개방해. 이거 요구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우방이고 뭐고. 예, 우방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방은 봐줘야지. 그런데 왜 그쪽 우방은 미국을 안 봐주냔 말이에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부시, 클린턴, 뭐 오바마 때까지는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오바마 말기부터 좀 뭐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 들어와서 거의 너무나 급변하게 된 거잖아요. 예. 미국인들의 그게 또 목소리일 수도 있겠고 때마침 그런 사람이 등장한 걸 수도 있을 테고요. 미국이 이제 너무 버거워진 거예요, 사실은. 중국, 러시아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졌고 세계 곳곳에서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전쟁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직전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만도 그렇고 네.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근데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정확히 국제 질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뭐가 잘 안 된다. 이제 우리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남의 살기 나라 좀 힘들고. 그만둬줘라 막 이렇게. 그리고 쟤네들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커졌는데 어. 그거 다 미국이 수입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덕분에 이 미네소타나 위에 그 위스콘신이나 이런 러스트벨트의 공장 노동자들은 해고가 됐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면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오고 중국이 제조 강국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서비스업 또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해고됐던 사람들이 다른 부문에서 다 고용이 다시 됐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어쨌든 해고되는 과정은 있었거든요. 그것을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한국이나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제 세계 공장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그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럼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싸게 물건을 사서 이제 공급하고 소비하고 또 네. 자신들은 또 다른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이게 선순환이 됐던 건데. 그렇죠. 엔비디아, 퀄컴 또 애플 이런 것이 그렇게 번창할 수 있는 그 밑바닥은 중국이에요. 그렇죠. 또 TSMC라고 하는 그 대만 기업이고요. 음. 예. 그 위에 미국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애플의 그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그렇죠. 대만 팍스콘이나 뭐 예. 중국 공장 없었으면 그렇게 절대 못 나오는 그럼요. 거였는데. 그럼요. 근데 그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 해고됐던 백인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저것들이 원수인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이번에 다시 트럼프를 선택한 거고. 그렇죠.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거죠. 그러면 그 8년 전이랑 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이제 혹자는 트럼프 1.0, 2.0 시대, 뭐 1기 집권 시대, 2기 집권 시대 이렇게 비교를 좀 하던데 네. 1기랑 2기랑은 어떨까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강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세지는 거죠. 1기 때는요. 예. 그냥 말로만 엄포를 놨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트럼프가. 별로 한 게 없다고요? 예, 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못했어요. 엄청 한 것 같은데.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을 때리는 것도 영 시원찮았고 왜 못했냐면 그 북한하고도 지금 뭐가 안 돼가지고선 김정은이 이렇게 삐지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네네네. 왜 자기 마음대로 못했냐면 공화당 내에 그 주류 있잖아요. 원래부터 공화당의 그쵸.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그 사람들, 그 주류 세력, 정통 보수들. 예, 정통 보수. 그러니까 레이건 세력이에요. 네. 레이건 대통령의 그 전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강력한 미국, 자유무역, 시장 경제 그쵸. 이런 거인 것이죠. 근데 그 공화당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약간 갑툭튀였던 거잖아요. 이상한 인간이죠. 당선은 되긴 됐는데, 8년 전에. 예, 뭐지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우리 후보라고 내세우기에는 너무 창피해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힐러리랑 돼버린 거예요. 맞붙었을 때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당선이 돼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건데 네. 근데 이 기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 이를 갈고 있는 세력이 있잖아요.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세력.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아가지고 미국을 갖고 주무르는 세력. 그 딥스테이트인 거죠. 그들이 자기를 막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 딥스테이트들이 다 가로막고 중간에서 그냥 흐지부지 만들어 놓고 다 그래 버렸다는 겁니다. 대통령 그건 뭐 맞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실행할 수는 없으니 네. 손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손발들이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을 다 잘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5천 명을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예. 공무원까지도. 공무원까지도 대통령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하겠다 막 이렇게. 예. 그 해임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뭐 장차관 무슨 자기 비서관 보좌관 이런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정무직들. 국무성이나 국방성 이런 데에 모르겠어요. 거기는 얼마나 교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다시 친환경 정책 하자고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내가 다 잘라버리겠다. 막 이렇게 자르겠죠. 얘기도 했고.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자기 반대 세력을 제압하겠다 그랬습니다. 아주 내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시진핑이나 김정은의 말이 아니라 트럼프의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ABC하고 CBS 미국의 그 아주 유수의 방송사잖아요. 예. 근데 반 트럼프 성향이 그죠. 본인하고 결이 안 강한 맞는 거예요. 이거 면허 취소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1기 집권 때도 했었잖아요, 막. 그 못한 거예요. 그때는 못했고.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제 트럼프는 이제 말이 한 천리는 앞서가는 사람 아닙니까? 훨씬 더 세게 나오고. 근데 당시에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정부 내부에서도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있어서 못했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도 아주 많았죠. 볼튼 같은 사람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에 실패하고 나서 막 책 쓰고 막 엄청 뒷담화하고 나는 트럼프를 떠나겠다 막 대놓고 선언하고 막 책 장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거기서 그 약간 트럼프 뒤통수 때 맞은 느낌. 일기 때 부통령 펜스만 하더라도요. 예. 굉장히 원칙이 뚜렷한 사람이었고 네. 정통 공화당 그런 방향이었어요. 성향이. 그래서 트럼프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그 사람도. 트럼프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말도 바꾸고 막 이러는데 마이크 펜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 볼튼 같은 사람도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뒤통수 치고 떠났던 거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당시 트럼프하고 부통령도. 상당히 달랐죠. 이 사람은 반공 노선 뭐 이런 게 투철했던 사람인데 네. 트럼프는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네. 트럼프는 반공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냥 장사하는 비즈니스맨. 거고 네.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중국이 장사에서 너무 세기 때문이라고 사실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자기 지지자들, 백인 블루칼라들이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도 싫어해 주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가 중국을 싫어하는 건 경제적인 면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경 안 쓰나요? 오히려 시진핑 좋아하죠. 시진핑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가끔 말을 막 그렇게 해요. 또 헷갈리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과 관련된 거에서는 대결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머지 뭐 이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미국의 적들 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거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 푸틴처럼 하고 싶고 시진핑처럼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들이 천재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요. 예. 이제 독재자들 대박 났어요. 그리고 독재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 독재자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환경. 예. 옛날처럼 경찰국 너네 독재 막 인권을 유린해 그럼 막 우리 가서 막 폭격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독재가 나오고 인권율이 나오고 그러면 미국이 경제 제재부터 가하고 네네네. 막 군대도 투입하고 막 네. 그랬잖아요. 이런 건 절대 안 하죠 이제. 아니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그 짓을 하냐고 이런 생각에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인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이에요. 그 이익은 어떤 이익이냐? 아주 쉽게 말해서 경제적 이익인 거죠. 그리고 미국인이 죽지 않으면 돼. 어찌됐든. 미국인이 안전하면 된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미국의 이익입니다.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와
네. 미국의 돈만 건드리지 마.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주둔해 있던 미군들을 철수하거나 약화시키거나 할 거예요. 왜? 돈 들어가니까. 거기 놔두려면 야 돈 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딱 그냥 경제적으로 비즈니스맨적으로 완전 그게 강대국의 본래 모습이에요, 사실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리광을 굉장히 많이 부렸어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미국에 대해서 어리광을 부려요. 반미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미국은 공짜로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나보고 돈 내라는 거야? 이런 거죠. 왜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 네가 간섭을 하는 거야? 이거 내정 간섭이잖아. 그렇죠. 내정 간섭 맞아요. 다른 강대국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동안에 해왔던 미국의 모습이. 야, 근데 그게 만약에 이번에 해리스가 됐었다면 트럼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사실 그게 발현이 된 게 트럼프라는 그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야수의 그런 맹수 같은 본능이 트럼프를 통해서 발현된 거잖아요. 어찌됐든 8년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렇죠. 트럼프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미국 중서부 미드웨스트에 예. 울분이 쌓여 있는 백인 블루칼라들 그들의 울분을 끌어내준 거예요. 그 말을 대신해 주는 거고 그 분노를 표출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더 열광하는 거고 트럼프에. 그렇죠. 근데 약간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잘하면 지금부터 초임을 시작을 해서 8년을 집권할 수 있을 때랑 어차피 지금 집권 시작해봐야 4년밖에 못하는 때는 네. 뭔가 동력이나 힘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힘이.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죠. 원년 고령이고. 그런데 이미 저는 미국이 그 길을 들어섰다고 봐요.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니까 네네네.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꼭 트럼프 여서가 아니라 예,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또 있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의 이 프레임,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게 이미 바뀐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건 좀 한번 미래를 한번 가보려고 네. 합니다. 그러면 4년 뒤에도 다른 대통령을 택할 때 네. 미국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를 또 원할까? 제2의 트럼프 같은 사람.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저는 트럼프가 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트럼프가 재집권했다. 동의.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4년 뒤에도 엄청난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네.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약간 더 강경하게 국민들의 생각이 뜻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지만 좀 생각 있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좌파잖아요. 그 좌파가 지금까지 이 집권을 해 왔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공부 좀 덜 하고 그냥 말도 막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 좌파 지식인들이 장악을 했었다.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서름받았고 무시당했던 그 사람들이 트럼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제 뒤집어 엎은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에 대한 인식도 확 달라지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시작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의 평화와 전 세계의 인권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사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미국이 아니라면. 미국이 아니라면.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책임져야지. 우리가 이거죠. 지원 국가인데 예. 우리가 경찰 국가인데 예. 저기 좀 이렇게 통솔 좀 하고 말 안 듣는 예. 애들도 좀 혼내주고 가르쳐주고 예. 도와주고 예. 우방으로 그러니까 만들고 내가 해야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도 내 말 좀 잘 들어. 이게 맞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간 건데 말하자면 예. 언론들도 주류 언론은 그랬던 거고 이게 딱 뒤집힌 거예요. 그때 아까 이제 다시 초반에 하셨던 말씀 중에 2기에는 더 큰일 났고 더 세질 거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5,000명을 바꾸겠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하고 그 말대로 한다면 네네네. 하고 싶은 대로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5,000명 자르는 게 그 트럼프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있잖아요. 미국 공화당 싱크탱크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런 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그 중에 위험한 거, 뭐 이거 좀 한번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관세죠. 뭐 첫 번째는 관세를 높이는 거. 그래서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높이겠다고 그랬고 아마 그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나머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10% 내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근데 이제 했어요. 물론 이제 뭐 보편 관세라고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일기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또 현실 가능하냐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미국 내 어떤 뭐 물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행정적으로는 가능해요. 행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세율 정하는 거는 그게 의회 소관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는 대통령으로 위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다시 그 권한을 가져가지 않는 한은 그냥 대통령이 정할 수 있어요. 세율을. 네. 자, 그런데 첫째, 중국에 대해서는 할 거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단은 한 10%는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보편 관세. 예. 그리고 보겠죠, 이제. 정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나,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걸 보겠죠. 그리고 아마도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 네네네.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중국이고 독일,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마 높이 매길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흑자 내기로는 8번째인가 뭐 아마 그렇던데. 예. 네. 이제 나라별로 저는 선별적으로 할 거라고 봐요. 더 무섭네요. 예. 그건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편 관세니까 일단 바닥에 깔고 나가는 건데 10%가 됐든 20%가 됐든 모든 나라가 똑같이 10, 모든 나라가 똑같이 20%면 아니에요. 그럴 그렇죠. 필요 만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관세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미국 땅에 파는 게 다른 나라랑 뭐 독일이랑 경쟁은 일본이랑 경쟁 똑같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높낮이가 다를 것이다. 뭐 자기 마음대로일 겁니다. 한국 일로 와. 너네는 한 12%, 독일 너네 한 15%, 일본 너네 한 7%? 오케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거 뭐 사줄 거야? 미국 거 뭐 사줄 거야? 이렇게 나가겠죠. 농산물 더 많이 사간 애들은 6%? 깎아주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또 불확실하다는 거. 그렇죠. 아무것도 지금 확답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대책이 아직 설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은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아쉬운 게 있거든. 한국에 대해서. 아쉬운 거요? 네, 아쉬운 게 있어요. 미국이 이거를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이게 있어요. 트럼프도요. 예. 전 세계에 있는 주둔한 미군을 줄이긴 하겠지만 미국의 군사력 자체는 굉장히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건 뭐 분명해요. 그건 강력한 미국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다만 그거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키지는 않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군사력 부문이 해군이에요. 아하. 조선소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해군력을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해군력을 키우려면 그럼 조선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조선하면 중국이죠. 네네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시장 그 수주량의 50%가 중국이고 그 양쪽으로. 올해는 아마 거의 70-80% 될 것 같더라고요. 오. 압도적으로 중국이 조선업이 강해졌는데 네. 근데 중국의 손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고요. 그러고 나면 한국이에요. 얼마 전에 그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인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또 조선업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대화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미국이 지금 얼마나 급하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원자력도 급해요. 원자력도 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안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석탄, 화석 연료 이것만 가지고 발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그거는 IT 기업들,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네네. 세계 많은 기업들이 화석 연료를 그렇게 원치 않아요. 화석 연료로 만든 전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이제 큰 기업들은 뭐 RE100 한다고 예. 하고 친환경으로 가려고는 하는데. 예, 트럼프가 어떻게 가든 간에 아하. 다른 많은 나라, 예를 들어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 또 이런 대기업들 이런 데는 여전히 탈탄소를 하려고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려면
사실은 그 신재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원자력이 필요해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원자력이 필요한데 그 원전을 새로 건설해야 되고 기존 원전을 새로 살려내야 되고 이런데 그걸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원자로를 제조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이걸 못해요. 설계도는 가지고 있지만 아하. 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퀄컴이든 반도체를 다 설계는 잘하지만 생산 라인에서 제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능력은 없어요. 그 능력은 미국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숙련 노동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숙련 노동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no, 안 돼요. 구조적으로. 예, 구조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허. 그 험한 일이잖아요. 그게. 생산 라인에 가서 계속 서서 뭘 해야 되고 뭐 뒤집어 쓰고 해야 되고 이거 원치 않는 거죠. 해서 조선과 원전이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아쉬워하는 지점입니다. 아쉬워하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전 세계가 다 아쉬워하는 지점입니다. 협상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내가 공짜로 너희한테 가서 너희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어. 너희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는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 국민들의 수요와 이거에 대해서는 최우선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건 그걸 줄 수 있는 게 누구냐는 거죠. 그럼 또 우리가 그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레버리지로 써야 되는데 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너네 결국은 조선업하고 원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 갈 거잖아. 이렇게 또 막 돈 몰아붙이면 벌어 갈 거라고 그러죠. 예. 돈 벌어 갈 거야. 예. 너희들도 필요하잖아. 그 대신에 뭐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우리가 매기겠죠.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또 얻어내야 되는 거고 예. 당연히. 그러니까 다 딜을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조선업 먼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지금 그러시죠. 근데 그 미국의 조선소 자체가 많이 그럼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네. 뭐 배를 뭐 거의 뭐 조금 과장을 보태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엄청나게 만들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당시까지는.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래프가요. 예. 미국의 선박 건조량입니다. 네. 40년대 어마어마했네요. 빨간색이 미국이 만든 숫자고요. 1943년에 보면 2000대잖아요. 2000대. 네. 그런데 이 까만색이 뭐냐면 이 연합국, 미국 편 연합국 함정 중에서 침몰된 함정들이에요. 그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미국이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조선업은 어땠겠습니까? 엄청 강했겠죠. 세계 호황이. 최강이었어요. 예. 지금은 미국의 조선소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상황이지만 세계 최강. 사실은 미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이었어요. 네. 세계 최강의 제조 강국. 뭐 그것이 은행업이든 제조업이든 조선업이든 철강이든 모든 게 세계 최강이었어요. 네. 누구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이 그래프 이게 빨간색 숫자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급격히 줄어들죠. 네. 급격히 줄어들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 더욱더 줄어들게 되죠. 아하.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어지니까. 예,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미국 해군 함정 숫자예요. 예. 50년대에 보시면 700척 이렇죠? 네. 또 많을 때는 1100척까지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쫙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976 이렇게 됐던 때는 이거 월남전 때입니다. 예. 잠깐 반등. 예. 그러다가 쫙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290척이 된 거예요. 뭐 여기는 항공모함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국이 370척 해군 함정 숫자가 미국이 290척 이렇습니다. 네. 오히려. 예. 근데 중국은 이때 항공모함이 2척이에요. 미국은 11척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투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하. 중국이 미국에 비교가 안 돼요. 아직 질적인 요소는 넘어오지 못하는. 예. 네. 그런데 중국은 이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고 미국이 늘리고 싶은데 늘리지 못한다는 거고. 하기사 미국 하면 이제 해군력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잖아요. 네. 세계 경찰을 역할을 하는 큰 두 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육군들, 예. 육군, 해병대 뭐 이런 데들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항공모함이 가는 거예요. 그쵸. 항공모함 전대가 가서 그 앞에서 시위하잖아요. 딱 비행기 90척 막 이런 거 실어놓고 네. 응? 너 조심해. 말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처만 지나가도 이제 예, 살 떨리는. 그렇죠. 이게 뭐 한 나라 웬만한 나라의 전체 이 화력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해군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 해군력이 지금 쪼그라들기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상징적이죠. 지난 9월 달에 예, 한화오션에 그 조선소에 입항해 있어요. 수리받으러 들어온 미국 해군 함정입니다. 지금. 네네네. 1호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한국의 조선소에 예. 나 수리 좀 해줘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창정비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배를 완전히 다 뜯어서 새로운 배로 만들어주는 수준을 하는데 한 2년 걸린다고 해요. 이게. 예. 그런데 이 배를 한번 보세요. 되게 오래돼 아니, 보이는데. 녹이 얼마나 쓸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미국 해군은 뭐 한 거지? 저는 구닥다리 끌고 다니고. 예. 예. 왜 그러냐? 뭐 돈도 없으려니와 해군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선소들도 없어지는 거죠. 뭐 수입이 있어야 조선을 할 거 아닙니까? 아하. 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방위비, 군사비를 많이 써야 그 관련된 산업들도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는데. 그렇죠. 그게 미국 의회가 그냥 꽉 다 줄이는 거예요, 이거를. 야, 전쟁할 필요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데 돈 쓰냐? 복지 예산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 해군 함정 중에서 네. 제때 유지 보수를 못 받고 있는 함정의 숫자입니다. 와, 저기 어떻게 보면 일감이네요. 다 일감이죠. 네. 다 근데 조선소에 그냥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조선소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함정의 숫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녹이 슬었겠어요. 그러니까 2020년 경우엔 40척. 전체 290척인데 40척이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히 그 뭐 해군력도 그렇고 조선업은 이제 쇠퇴해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보고 얼마 전에 한화오션도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는 게 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네네네.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국제 가격에 비해서 몇 %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게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예. 상대적인. 국제 가격의 몇 %냐. 오, 근데 저렇게 국제 가격이라면 쭉 지금은 올라가요? 아마 중국 비용 정도라고 예.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2020년에 500%예요. 5배예요. 5배. 그런데 이게 1940년대 이전에 보면 100%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싼 비용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년에 2,000척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국제 가격보다 500%가 더 높다? 그러면 그런 배를 뭐 때문에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사오는 게 더 제일 싸고. 나은 거죠. 그런데 사올 수는 없으니 또 군함이니까. 군함이니까 사올 수는 없으니 그냥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이건데요. 이게 구축함 가격입니다. 성능이 다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네네. 어쨌든 구축함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 비용이. 그런데 미국의 존발트 구축함이라고 하는 거 최신형이어서 성능이 좋긴 하지만 10조 원이에요. 일본이 2조 원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아주 쉽게 비교를 하면 네. 미국 내에서 존발트라고 하는 거를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설하는 거와 한국 조선소에다 맡겨서 자, 존발트 한 대 할래? 아니면 세종대왕함 8대 할래? 이런 계산인 거죠. 그러면 웬만큼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당연히 8대가 낫지. 그 군사력이 전투력이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못한다고요? 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것도 미국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존스 액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존스 액트. 존스 법이죠. 존스라고 하는 그 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게 1930년대에 만들어졌던가. 뭐 아무튼 거의 100년도 다 된 이제 그런 법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노동자에 의해서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 저게 아예 법으로 못 박혀 있는.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게 외주를 맡길 수도 없고 만약에 맡길 수 만든다면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하는. 그것도 지금 확실히 몰라요. 한화가 그래서 미국 내 조선소를 하나 인수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과연 미국 해군 함정을 새로 건조할 수 있는지는 아하. 아직 확실치 않아요. 그것도 미국 정부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뭐 일단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 거고 어. 과연 존스 액트에 의해서 그것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수리 정비하는 것부터 뭐 시작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는 예, 하던데. 정비는 이제 네, 그 가능하고. 틈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미국 정비 대상 선박이 9월 달에 한화 오션에 들어온 거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그 윤 대통령하고 첫 번째 통화했을 때 그 첫 번째 내용이 지금 조선업이잖아요. 네네. 조선소 앞으로 좀 협력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이 MRO 수리 그러니까 보수 유지는 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20조 원. 뭐 반도체 이런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장이죠. 너무 작은 시장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시장에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이거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건 대박이죠. 그건 대박인 거고 미국에 납품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나토 국가들한테도 다 납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화그룹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그룹도 예. 또 그쪽을 계속해서 이제 노크를 뭐 하고 주가가 있더라고요. 뭐 엄청 올라오고 이제 그래서 그런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막 그냥 주가 폭등하고 막 예. 난리가 났던데. 그러니까 한화도 그렇고 지금 현대도 그렇고 네. 이런 그러니까 신냉전 상황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이제 지정학적인 급변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사양 산업처럼 됐던 것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하.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건설, 원자력 그러니까 현대건설 말이죠. 네. 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이 없어요. 그건 유럽 국가들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 능력을 가진 몸을 써서 뭔가를 하는 이 능력에 있어서 최고가 중국이고 그 다음은 아마도 한국 정도가 되는데 근데 중국은 아예 다른 편으로 갈려져 그죠. 나갔으니 배제해버려. 이제 한국이 이제 그 가장 기회를. 강력한 후보가 된 거죠.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배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산만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뭐 경쟁자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국의 선택을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 일본이 있죠. 아하. 일본이 그 세계 선박 건조량에서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이 50%, 한국이 26%, 일본이 14%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전체 90%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의 한 2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어쨌든 일본도 여전히 상당한 조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한때는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었고 네. 그래서 일감만 주어진다면 뭐 일본도 금방 조선 산업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가성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안 좋은 거죠. 한국이 더 낫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바이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더 선호했어요. 왜 한국은 조금 애매해요. 한국은 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확실히 미국 편이야? 이건 잘 모르겠거든. 정권이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얼마든지 보이는 건. 근데 일본은 확실히 미국 편입니다.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한 거니 바이든 때는 일본을 더 선호했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트럼프는 옛날에 아베 수상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따라다니고 네. 골프 치면서 공도 주워주고. 네. 예, 네. 아주 그냥 가서 그야말로 잘 엎드린 거죠 아베는. 예. 근데 지금 정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일본이든 한국이든 트럼프는 선호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다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이해타산. 돈 되느냐? 예, 더 싸게 해줄 수 있어?
그런 우리한테 면에서 더 많이 한국이 더 줄 수 낫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약간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또 잘 풀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럼요. 이 트럼프 2.0 시대를 과연 정치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해왔느냐 막 이런 물음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적이 되면 안 되고 예. 미국을 적으로 놓으면 안 되죠. 예, 그럼요. 그 미국을 적으로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국하고 손을 잡든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거보다는 미국이 낫잖아요. 예, 상상이 안 되는 영역이죠. 굉장한 또 이제 기회의 땅 아니 기회의 바다가 열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해상 세력 간의 해상 패권 다툼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해상 그렇죠. 군사력에 엄청나게 키워나가고 공을 있으니까. 들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동아시아에서 부딪히지는 않을지라도 태평양을 놓고 분명히 부딪힌다. 이거는 미국이 무슨 그 자유주의 외교를 하거나 안 하건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중시하는 자기 이 텃밭이 이 중남미인데 네. 트럼프도 아마 중남미는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걸요. 원래 미국인들이 거기는 자기 텃밭이라고 생각을 했던 데예요. 네네네. 먼로우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고. 근데 중국도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중국하고 그렇죠.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남아메리카 대륙인데 네. 중국 입장에서 막 브릭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렇죠. 군사적인 이야기 나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쪽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예, 그러시죠. 트럼프는 항상 말로는 자기가 당선이 되면 뭐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끝낼 수 있다 막 이래놓고 네. 물론 이제 말은 항상 앞서가긴 합니다만 종전이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 안 할 거라고 봐요. 어. 왜냐 트럼프가 지원을 끊을 수는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네, 그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어. 하지만 전쟁을 멈추는 거는 그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네, 전쟁 당사자가 푸틴과 우크라이나 국민이에요. 저는 그건 단순히 젤렌스키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국민이에요. 젤렌스키 혼자 싸우는 거라면 이미 끝났어요. 그 전쟁은. 왜? 러시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놔가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원을 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이 그러면 물러설 거냐? 지금까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땅들을 그대로 다 넘겨주고 이 상태에서 휴전 또는 종전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그렇게 할 거면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겠어요. 자기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나는 러시아가 아니야. 우크라이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나토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걸 왜 네가 와서 하라 말라 하는 거야.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네네. 특히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그 키이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유럽 쪽에 가까운 그 사람들. 거기는 자기들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양보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려면 러시아가 다 국경 밖으로 나가라. 2022년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라라는 거인데 그거는 푸틴도 그렇게 할 리가 없고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할 리가 없고. 그럼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때까지 막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저는 계속 갈 우크라이나가 거라고 다 봐요. 밀어낼 때까지 가고? 그리고 다른 지금 그 미국이 제일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예. 다른 나라들도 지원이 많잖아요. 네네.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 뭐 나토 국가들이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은 그러면 전쟁을 멈출 거냐? 우크라이나 그냥 넘겨주고 멈출 거냐? 아니에요. 그럼 그 앞마당까지 러시아가 들어오는 거죠.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푸틴이 여기서 전쟁을 멈춘다? Never. 절대 전쟁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 가느냐? 그거는 원래 소련의 영토를 되찾을 때까지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그 레바다라고 하는 그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이 터지면 네. 지금까지 그래 왔었어요. 푸틴이 전쟁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이전까지 지지율이 40 몇 %였다가 70%, 80%로 쫙 올라가요. 네네네.
90%까지도 올라가요. 그거는 러시아 국민들이 그 전쟁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영토를 수복하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반전 시위가 있는 거는 그 일부일 뿐이고 일부일 뿐인 거죠. 일부일 뿐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끝낼 수도 없고 누가 중재 나선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근데 트럼프가 누가 이제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망하든지 어. 러시아가 망하든지 근데 뭔수가 나야 되는 거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망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지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들의 우방인 나토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뭐 자기가 친하다고 하는 트럼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서 뭐 선을 좀 가르든가 막 이런 나토 우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예, 우방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푸틴을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푸틴을 존경하고. 이게 상식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버리는 그런 멘트였잖아요. 저기 예. 그 트럼프가 했던 말이 뭐 예를 들어 나토에서 분담금 그러니까 더 안 내면 트럼프하고 러시아 간에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그 수사 과정이 다 엉망이 돼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관한 증언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1980년대부터 러시아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 뭐 그때부터도. 아니 근데 이게 나토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사 동맹 아닙니까 동맹. 예. 근데 그게 미국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어떤 비즈니스맨으로 봤을 때는 나토는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부담만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나토 국가들이 네. GDP의 22%를 국방비로 지출을 하자. 네, 네. 그 2014년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합의를 본 거죠. 아하. 그런데 거의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나토 국가들이 다 무임승차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가 하겠지 뭐 미국이 하겠지라고 생각해왔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미국 대통령들은 그래도 어떡하냐 저거 안 지킬 수도 없고 네 어떻게 그렇다고 러시아한테 넘길 수도 없잖아 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 아예 대놓고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는 나라는 푸틴의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예 공개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이 세계를 거의 뒤집어 놨었죠. 네. 아니 근데 그게 그거 진짜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고도의 이제 협상가이기 때문에 나토 분담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로 그렇게 강력한 발언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걸로만 보기에는 푸틴과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트럼프가. 진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나토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고 네. 이 푸틴을 비롯한 이런 독재자들은 오히려 더 신날 수도 있는 거고. 트럼프는 푸틴을 정말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계산이 아니라. 예. 야,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더 위험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한 게 중국은 적대 국가로 봐요. 경제적인 면에서 적대 국가로 네. 보는 거예요. 예. 러시아는 괜찮은 나라를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밝혀진 건 아직은 없습니다만 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도 뭐 러시아의 뭐 도움을 받았네만의 뭐 말들은 많았지만 네.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러시아가 더 강대해지고 영토를 더 많이 얻어가서 트럼프한테 좋을 거는 뭐가 있을까? 미국한테 좋아질 거는? 뭐 뭐 트럼프도 나빠질 것도 없는 거죠. 뭐. 돈은 안 된다. 최소. 뭐 어쨌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고 자기가 매우 친하다고 생각하고 뭐 거의 존경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어찌됐든 간에 뭐 러시아가 저렇게 되는 건 우리 돈은 안 드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러시아 막 그리고 나토에서 분담금을 더 내면 우리한테는 또 경제적으로 좋은 거네. 그렇죠. 미국은 좀 덜 내도 되니까. 꽃놀이패예요? 뭐 그러니까 이게 주한 미군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그거죠 우리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던 안 하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나라가 뭐 어떻게 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협하지 않아. 한국이 미국을 때릴 이유는 정말 없잖아요. 네. 0%죠 그 네. 확률은. 네. 그런데 저 김정은은 미국을 때릴 수 있어요. 그쵸. 핵도 있고 ICBM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럼 누구하고 잘 지내야 되냐. 계산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기존의 우리 상식은 네.
북한을 그래서 제재를 해야 하고 위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트럼프의 상식으로는 북한이랑 잘 지내야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전쟁만 안 나면 되는 거고 전쟁만 안 나면 되는 거고 제재하면 돈 들고 아주 골치 아픈데 잘 지내면 뭐 몇 번 만나서 웃으면 되는 거고 트럼프는 그게 평화이고 그게 협상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 전쟁을 안 나는 거고 그래서 한반도가 뭐 공산화가 되든 안 되든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런 계산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요. 혹시 트럼프 거의 뭐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앞뒤가 그래서 맞아요. 약간 설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브랜즈라고 하는 예. 그 존스 홉킨스 대의 예. 이 유명한 국제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글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글을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난 5월 달에 글을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저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트럼프의 행동이. 거기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북한과 잘 지내고 싶어 한다라는 그 한 문장 안에 정말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거네요. 돈 안 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미국에 특별히 이익될 건 없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아까 그 나토의 방위 분담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장 우리한테는 미군 주둔비 네. 분담금 더 내라. 네. 뭐 한국은 머니 머신이다. 돈 많은 나라 아니냐. 근데 그게 트럼프 1차 집권 때는 협상을 하다가 뭐 본인이 원하는 숫자만큼은 안 갖고 우리는 또 늘려주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그럼 우리는 더 힘들어질까 그 협상에서? 그러면 정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죠. 근본적인 뺄 거야. 주한미군 뺄 거야라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카드 그 아닙니까? 이제 협상 카드? 그건 협정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조약을 바꿔야 되고 하는 네. 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만은 숫자를 줄이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미군의 숫자, 규모, 그다음에 군사 훈련 안 하겠다. 합동 군사 훈련 안 하겠다. 뭐 이거는 이미 전에도 그랬잖아요. 합동 군사 훈련 안 하고. 물론 그거는 약간 이제 평화 모드가 이제 좀 조성됐을 때 좀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만 돈 많이 든다고 막 트럼프 방식으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 방식, 누가 미국을 위협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놓고 보면 남한은 미국을 위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트럼프 입장에선 그런데 네. 우리는 일단 대한민국 국민 입장이니까 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되게 고민이 됩니다. 트럼프를 이해해야죠. 예. 어쨌든 그는 현실이고 예. 트럼프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너 돈 안 내면 나 군대 뺄 수 있어? 뭐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뺄 수 있는 거죠. 뭐 연간 13조 원 뭐 이렇게 다 주기도 어렵고요. 뭔가 우리도 대가를 요구해야죠. 그게 혹시 뭐가 될까요? 뭐 군사적으로 보면 뭐 핵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뭐 조선 한국의 해군 함정을 사가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하라.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자력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저는 뭐 충분히 그건 딜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 13조를 내라고 했을 때 네. 그럼 안 내겠냐라는 겁니다. 안 내면 빼겠다. 미군을 빼겠다고 했을 때 또는 거의 빼는 수준만큼 감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그러면 그러려면 그러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없죠.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자체적인 뭐 핵이라도 뭐 놓게 해주던가 아니 뭐 여러 가지 지렛대는 있겠습니다만 핵은 트럼프는 또 그 트럼프 참모들 중에는 뭐 핵을 네가 가지든지 말든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있고 저는 뭐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 너희들이 빠지니까 나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저 북한에도 핵 가지고 있는데 나도 핵이 있어야지 하면 저는 뭐 그러든지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핵을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건 다른 이미 핵 보유국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비핵 보유국들 중에서 핵무장이 가능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제재를 가할걸요, 한국에다가. 다른 나라들이 예. 미국은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들고 나올 것이고
한국은 근데 그 제재라고 하는 건 대부분 경제 제재잖아요. 경제 제재에서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거는 무역에 대한 제재예요. 북한 같은 나라는 무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재를 당해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제재를 당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 핵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중국이 한국산에 대해서 뭐 관세 뭐 200% 올려버리고 아니면 뭐 러시아도 그럴 거고 자체 원자재 뭐 수출 일본도 아마 금지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본까지도. 네.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는 안 그러겠어요. 인도 아마 다 그럴걸요. 어떻게든 핵 못 가지게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가 뭐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쉬운 거는 아니죠. 다른 네. 것도 아니고 핵인데. 그걸 감수할 거면 뭐 하는 거죠. 이란처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주변의 그 견제를 다 뚫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엄청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엄청난 곤경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감수하고서도 해보려고 했다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동의 지정학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어떤 방위 산업 측면에서는 되게 또 호기가 되고 있지 방위 않습니까? 산업은 대박이죠. 방위 산업하고 원자력 산업은 대박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남의 불행 때문에 또 호기를 맞은 거라 이게 또 뭐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데 우리의 경쟁력은 또 아이러니하게 이때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웃을 수만은 없죠. 이 전체 상황이 정말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 무기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무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더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국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엠파이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엠파이어가 러시아, 중국,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인 거죠. 자기 나라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다 세력권을 확장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미국과 나토에 막혀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면 혼나니까 잘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건데 이제 그 힘이 그 견제하는 힘이 약해지고 스스로 견제를 안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 세력권을 무력을 통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이제 그야말로 때를 만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전투기도 그렇고 네. 전차도 그렇고 뭐 함정도 이제 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기회를 또 맞고는 있는 거고 그 몇 가지 무기별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제가 예. 군사 전문가는 네네네. 아니어서 뭐 네. 이 화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큰 그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주목받은 게 현무 5였습니다. 국군의 예. 날 때 아, 공개가 예, 됐죠. 예. 물론 그 차량에 실린 채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네. 근데 이게 북한보다 중국이 더 예민하게 나온다고요. 분석해놓은 기사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 현무의 그 실리는 그러니까 탄두의 무게가 8톤? 최대 8톤. 예, 8톤까지인데 그걸 줄이면 사거리가 뭐 몇천 킬로까지 그렇죠. 갈 수 있으니 그게 다 중국을 커버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러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사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파괴력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차피 미국의 손아귀 안에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미사일 몇 개 가진다고 해서 중국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느냐 저는 그거 아닐 거라고 봐요. 다만 괘씸하게 보는 거겠죠. 저것들이 까불어 하는 그런 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은 점점 더 중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알듯이 이 아시아는 다 내 거야. 다 내 밑에 있는 거야. 중국은 대국이고 너희들은 소국이야. 이건 아예 대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대국이고 너희는 소국이니까 소국답게 굴어라. 라고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미사일 가지고 무력 시위하고 이런 거는 소국답지 않은 짓인 거죠.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대국을 위협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제스처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 물리적인 위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그 현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거 보면 뭐 그게 벙커버스터고 그걸 가지고 뭐 지하 뭐 300m를 뚫는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북한은 초토화된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평양은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양을 쏘아대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걸 쏘면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술핵 아주 작은 단위의 전술핵을 놓고 보면 현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현무가 8톤이요? 네. 전술핵은요 킬로톤이에요. 1000단위가 넘어요. 최소한 뭐 2000톤, 3000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현무가 8톤인데 몇백 배. 그리고 미국의 저 랜드 연구소 이런 데서 평가를 해놓은 거 보면 현무의 파괴력은 전술핵 최소 단위 전술핵의 1000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현무를 가지고 뭐 북한을 위협한다든가 이거는 사실은 난센스죠. 북한에 만약에 전술핵이 있다면 네, 그런 문제는 아니랄 거라고 봐요. 그냥 국민을 안심시키는 수준? 야, 우리도 뭐 있어. 라고 하는 거. 재래식 무기 중에는 뭐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또 핵무기니까. 핵무기잖아요. 혹시 1000배 이상은 센 거죠. 이게 또 혹시 그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이제 중동 지역에 만약에 평화가 찾아오더라도 그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러시아의 영토 확장, 또 중국의 세력권 확장, 이거는 저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해야 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란드,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실질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네. 이 나라들은 그러면 러시아한테 접수당하고 싶겠느냐?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럴 거면 나토에 가입을 안 했죠. 그럼 국민들이 절대로 러시아식의 생활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서구식 생활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들은. 그게 나토 가입이고 그게 EU 유럽 연합에 대한 가입이고 그런 거잖아요. 네. 나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사람처럼 살고 싶지 러시아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저렇게 강력해지고 있으니 언제 당할지도 알 수 없고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아예 헝가리처럼 러시아에 가서 엎드리든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지키려면 계속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는가? 그건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산 능력은. 근데 그들은 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같은 편 비슷한 그리고 뭐 최소한 적이 되지는 않을 나라 그중에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건 한국, 딱. 이스라엘, 터키? 터키도 좀 위험하죠. 근데 한국과 이스라엘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 쪽이죠. 네.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이 명령 지휘 체계 이런 것들 AI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무기의 성능을 엄청나게 달라지게 만드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걸 못해요. 잘. 우리는 바퀴 달고 굴러가는 거, 폭 쏘는 거, 네. 날아다니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재래식 무기. 그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면 한국이 최강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지속될 수밖에 없고 네. 이 기회가 반짝이 아니다. 반짝이 아니고 몇십 년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 조건이 있죠. 그 전에 세계대전이 나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뭐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뭐 현재 비슷한 상태로 간다면 그러면 전 세계는 전부 이제 군사력 증강에 가장 큰 힘을 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변기창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생산 라인에서 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봅니다. 거의 몇 남지 않은. 네. 그 지난번 아마 출연하셨을 때도 반도체 뭐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번 그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그 전영현 부회장이 반성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뭐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민망한데 또 그게 삼성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인 거죠. 삼성으로서. 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지금 직접적인 원인은 HBM 그렇죠. 시장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SK 하이닉스는 HBM으로 지금 대박이 난 거고 삼성전자는 HBM
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지금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HBM이라고 하는 게 네. 여기에 대한 수요는 정말 뜻밖의 수요인 것이죠. 뜻밖의 수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챗 GPT 3.0의 성공이잖아요. 예. 챗 GPT 3.0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걸 만든 오픈 AI도 그렇게 성공을 할 거라고 몰랐고 거기다가 돈을 댔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성공을 할 거라고는 몰랐던 거고 직전까지도 사실은 그 발표할 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뭘 그쵸, 몰랐던 그쵸. 거냐? 소비자들의 반응을 몰랐던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렇게 뜨겁게 반응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 못했던 겁니다. 또 챗GPT가 워낙에 또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이전까지도 사실은 뭐 비슷한 성능들이 꽤 있었는데 별 반응이 없다가 그때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비자들이 사실은.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소비자들이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 그건 뭐 알 수 없죠. 그건 뭐 소비자들 마음이니까. 아무튼 그것이 3.0이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데이터 센터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AI를 훈련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한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들이 필요했고 그것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데가 엔비디아였던 거고 그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 돌아가려고 그거는 빨리 돌아가는데 메모리가 빨리 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메모리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HBM이라고 하는 거죠. D램만 가지고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데 GPU 속도를 HBM은 그거를 D램을 여러 장 쌓아서 그걸 잘 연결을 시켜서 하다가 보니까 D램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거고 반응 속도가. 그래서 D램보다는 훨씬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만들고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대박을 내게 됐던 거죠.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네. 근데 삼성전자도 진작부터 그걸 했습니다. 뭐 초반에는 했었다고 HBM2? 뭐 좀,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AMD예요. AMD라고 하는 AMD도 GPU 만드는 데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GPU 만드는 데고 AMD도 이 게임 컴퓨터용 GPU를 만드는 데였는데 속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GPU는 돌아가는데 메모리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메모리 속도를 어떻게 좀 빠르게 할 수 없어? 해서 AMD의 아이디어로 D램을 쌓는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SK에도 맡겨본 거고 삼성에도 해본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AMD가 해보니까 네.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열리질 않아서. 이게 인공지능 시장이 아니고 게임 시장에만 이걸 썼던 거고 그 게임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별로 이제 수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AMD가 그냥 폐기한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면서 삼성도 같이 그러면은 좀 삼성도 거의 같이 그렇게 관심권에서 했다고 조금 이제 멀어졌던.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그랬겠네요. 예. 뭐 챗GPT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예,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챗GPT가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그 당시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뭐 이런데 그 주가들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아무 반응이 없었고 계속 주가는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랬었어요.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챗GPT 3.0이 나오면서 얼마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반응이 매우 뜨겁게 그쵸. 나왔고 그러다가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뭐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GPU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대박이 나고 HBM 수요도 폭증을 하고 자 그렇게 되면 그럴 정도가 되면 삼성도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한 겁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그 부분인 거예요.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빨리 적응이 안 된 겁니다. 삼성이. 근데 어떤 그냥 기술력 측면에서 막연히 보더라도 그래도 삼성이었는데 그래도 초격차의 삼성인데 저걸 이렇게 못 따라잡나? 저희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못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뭔가 뭐 삼성은 비밀이 많은 기업이니까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그 전직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계속 그 조언하고
또는 증언하고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놓고 보면 이제 삼성 직원들이 옛날처럼 과감하게 모험적인 연구, 모험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 실패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실패하면 책 잡히니까 실패하지 않을 일만 하려고 한다. 공무원처럼. 네. 이게 관료주의 문화인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의사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보고 체계가 됐든. 예, 엔지니어가 아니고 무슨 재무통이 CEO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게 뭐 내부 사정이니 알 수가 없죠. 네, 엔지니어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라는 법도 없는 거고, 다만 삼성의 문화가 굉장히 관료화되어 있다, 보신주의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예전 같았으면 사실은 조직이 크면 다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쪼각쪼각 쪼개져 가지고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협조 안 되고 하는 그런 성향이 어떤 조직이나 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 리더의 역할이 있는 거죠. 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거 하지 마 하면, 한마디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리더, 그게 진정한 리더인 거죠.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역할을 꽤 잘 했어요. 그룹을 다 장악을 해서. 예, 장악하고 한마디 얘기를 하면 그룹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도대체 그 사람의 도대체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주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도 어눌하지 뭐. 아무튼 그런데 말 한마디 하면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였었어요. 뭐 그게 이제 카리스마인데 그게 그 지배력이나 어떤 뭐 이제 사업을 이제 관통하는 통찰력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을 테고요. 저는 연기력이라고 저는 봐요. 그분이 영화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왜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라고 네네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 독일의 그 무슨 호텔에다가 다 임원들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지, 거기에다 그 무슨 스키 호텔이든가 뭐 거기다가 불러 프랑크푸르트 선언. 프랑크푸르트의 무슨 호텔에다가 불러 모아놓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게 할 짓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아니, 한국에 멀쩡한 사무실 놔두고 회장실, 좋은 회의실 놔두고 뭐 때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오고 다 오라 그래서 일도 못하게 막아놓고 막 일주일씩 한 달씩 거기다 붙잡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 CEO들을.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냐고요. 가만히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거는 다 연기였어요. 고도로 계산된 연기. 엄청난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는 그런 거였다고 저는 봐요. 그 뭐 휴대전화 화형식도 그렇고. 뭐 7사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하고 네네네네. 하는 거. 그것도 다 사실은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이제 퍼포먼스 경각심을 같은 거. 주려고 하는. 예. 그냥 말로 해서는 도저히 통하지 않으니 뭔가 굉장한 충격을 주는 거죠. 7사제도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삼성에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4시에 퇴근하라고 하는데 4시 퇴근해서 뭐 해? 아니 근데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 제 기억으로는 비판적인 기사가 되게 많았어요. 예. 7시 출근하라고 하면 임원들은 6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예. 아침부터 막 졸고 앉아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막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당시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면 통했어요. 통했죠. 위기라고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땐 삼성은 잘 나가지만 항상 자기네들이 먼저 위기라고 하고 또 퀀텀 점프를 해왔는데, 근데 또 이게 당시에 뭐 80년대 90년대나 2024년대나 또 리더십도 많이 바뀌고 세대도 바뀌고 일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었는데, 과연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셔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시 뭐 다 바꿔라, 반도체 HBM 다 갖고 와서 화형식 하면 과연 통할 것인가? 안 통하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통합니다. 지금은 그런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카리스마는 트럼프 정도 되면 카리스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통해요. 자기 스스로 매드맨이라고 그러는 건 매드맨. 그러면 통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합리적인 뭔가를 하게 되면 절대로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 이제는 모두가 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SNS,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걸 하면서 각자가 다 인플루언서가 된 거고 각자가 리더가 된 거고 다 이렇게 돼서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친 짓을 하지 않는 한은. 아니 그러면 네. 물론 이제 뭐
저희가 뭐 재벌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물론 이제 이건희 회장님하고는 성향도 많이 다르고 뭐 리더십도 다르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도대체 삼성은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전체 영업이익이 하이닉스한테 역전당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삼성 하나가 아니라 사실 이제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알았어요 잘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없을까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럼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죠. 그거는 내부의 사람들이 뭘 하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누가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너진 데가 노키아잖아요. 노키아, 소니, 도시바, 뭐 샤프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노키아, 소니 미국의 인텔도 그렇고 네, 삼성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네. 삼성이 노키아, 소니, 인텔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우리를 엄습하는 거잖아요. 삼성하고 인텔이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예. 뭐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범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거예요. 고객 주문형이 아니고 범용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싸게. 예. 즉 고객을 직접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고객이 누군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물건을 잘 만들면 팔리는 거야. 이런 비즈니스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잘 만들면 돼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건데 성능도 좋게 더 많이 더 싸게 네, 공급을 하면 우리가 세계 1등. 그렇죠. 그게 초격차. 네, 예. 그게 메모리에서는 삼성전자였던 거고, 이런 CPU 프로세서에서는 인텔이었던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고객들이 이제 범용 제품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보다 내가 직접 만들면 더 성능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전기 소모량도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발열도 줄어들 것 같은데 해서 애플이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고 퀄컴이 직접 설계하고 다 그렇게 설계를 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다 인텔의 시장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TSMC라고 하는 위탁 제조업 설계도 들고 오면 다 만들어주는, 고객을 또 직접 상대하는. 예, 고객을 직접 상대하고 모든 직원이 다 세일즈맨이 되는 그런 반도체 비즈니스가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인텔은 그래서 다 손님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계속 범용만 만들다가 파운드리 하려고 하는데 고객 중심적으로 비즈니스를 못 하는 거고 손님은 다 떨어져 나갔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도 똑같은 거죠, 지금. 똑같은 거죠. 삼성 파운드리가 무슨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느냐? 그거 아니죠. 고객이 없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3나노 이거 다 그 GAA 방식인가?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했죠.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건데 수율은 처음부터 나올 수 없어요. 네. 그거는 고객이 많아야 수율이 나오는 거죠. 많이 만들어 봐야. 근데 어쨌든 간에 실험실 수준에서는 그 기술이 있는 겁니다. 이미. 근데 기술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왜? 비즈니스니까 이게. 이 D램 분야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고객 지향적인 거거든요. 네. 상당히 엔비디아에 맞춰진 새로운 어떤 이 메모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뭐 젠슨 왕 만나러 와도 왔다 갔다 하고. 예. 예. 그런데 이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 주문형 메모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메모리의 프로세싱 기능까지 합쳐져 있는 메모리들이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멋이 하나 나오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서 CPU만 주문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메모리도 주문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직원들이 고객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는 윗사람 지시만 받아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아주 정교한 거 요것만 잘하고 원가 떨어뜨리고 이것만 하면 돼가 아니고 고객을 만나서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하게 고객의 비즈니스가 더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데가 TSMC인 거죠. 엔지니어들이 나서서 고객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것도 엔지니어가 나서서. 예, 엔지니어가 나서야죠. 사장도. 예, 회장부터 나서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모리스 창
예. 장정모인가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네. TSMC 창업자. 이 사람이 초기부터 TSMC 직원들한테 모든 직원은 다 세일즈맨이다 하고 선언을 해요. 모든 엔지니어도 다 세일즈맨이다. 예, 모든 직원이 다 세일즈맨이다. 그리고 TSMC의 공용어는 영어다.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일즈를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다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뜻이기도 하네요. 근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바뀔까? 있고 보통은 안 바뀌어요. 보통은 못 바꾸기 때문에 음. 노키아도 그렇게 된 거고 소니, 도시바, 히타치 뭐 이런 데들도 일본 기업들 놓고 보면요.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하고 망할 때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네. 물론 한국이 얼마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얼마나 강한 상태였느냐 이 차이도 있지만 네. 전문 경영 체제였느냐 아니면 오너 창업자 회장이 존재하고 있었느냐 이 차이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창업자 회장이 물러나고 나서 전문 경영 체제가 됐잖아요. 일본 기업들은. 네. 우리는 2세, 3세로 갔지만 일본 기업들은 그냥 전문 경영 체제로 갔습니다. 네. 전문 경영 체제의 기업들은 회의체 기업이에요. 아무것도 새로운 걸 결정하지 못해요. 기존에 했던 걸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왜? 모든 직원들이 다 합의를 봐야 되는 체제가 된 겁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는 일은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제품을 바꾸게 되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면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못 바꾸죠. 그게 일본식 전문 경영 체제의 속성이었어요. 한계. 예.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 좋죠. 어떤 경영자도 자기한테 손해를 안 주고 자기를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다가 회사가 망한 거죠. 옛날처럼 하다가.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오너 경영의 폐해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거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건데 근데 따지고 보면 삼성은 오너 경영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오너가 힘이 없어요. 이미 오너가 힘이 없어진 거고 특히 이재용 회장은 힘이 없어요. 왜? 너무 얻어맞았거든. 너무 심하게 얻어맞았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뭘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네. 되어버렸고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삼성이 일본식 전문 경영 체제가 됐다고 봅니다. 그 뭐 블라인드나 이제 이런 데서 보면은 삼성 임직원들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오너가 누구다 뭐 이런 글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그거는 이제 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외부에서 봐도 그렇게 보인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 같은 경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뭐 회의 조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나 그건 그들이 찾아야죠. 뭐 예. 그걸 아니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뭔가 이제 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뭐 사실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서 뭐 보조금 같은 거 퍼주는 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그건 너무 미미하고 뭐 재정적인 여력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정부에서 해줄 게 있다면 그거는 정부가 하는 일 또 의회가 하는 일이나 좀 잘하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규제가 아주 대표적이죠. 아니 반도체 공장을 확장을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특례를 인정을 해야만 또 그거 확장이 되게 돼 있고 그러면 정치가 해줘야 될 건 그런 거 풀어주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 아니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겠다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고 있냔 말이죠. 그 다른 예를 들어 부산이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그런 데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랑 각 지자체에서 막혀 있는 거랑 또 이게 그러니까 난맹이죠, 그게 좀. 정치가 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나빠요. 정치가 나쁜데 그건 정치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뭐 그것도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나마 SK 하이닉스 잘하고 있으니 그거라도 잘해라. 그렇게 이제 응원할 수밖에. 한켠에선 참 삼성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참 잘하는 걸 수도 있겠고 예. 물론 이제 또 저쪽에서는 또 중국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막 또 치고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서 위기감이 있는 건데 과거에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샌드위치 위기론 네. 이거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거였다면 이제는 하이닉스와 중국 사이 뭐 이럴 수도 있겠고 항상 삼성은 위기였는데 이번 위기는 또 더 다르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삼성이 환골 탈퇴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화형식 마누라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못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못 바꿨어요. 그때 뭐 칠사제도 하고 화형식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정말 바뀌었냐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느냐? 네. 바뀌긴 바뀌었거든요. 예. 98년 외환 위기 때 바뀌었어요. 어. 그동안 한 7, 8년 동안 쌓아왔던 그 위기론이 정말 위기가 됐거든. 그러면서 야 정말 위기구나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바뀌었죠. 삼성만 바뀐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한국이 그때 환골탈태를 한번 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직장인들이 점심 먹을 때 소주 한 병씩 마시는 거 뭐 그냥 다반사였는데 당시 그렇죠. 예. 예. 그 과정을 지나면서 누구도 술 못 먹게 됐어요. 그 이전에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요. 공무원은 그저 상전이었어요. 그야말로 눈 깔고 네. 그래요? 왜 왔어요? 뭐 이거였죠. 그야말로 네. 뭐 뒷돈 받고 뭐 별짓 다 했죠. 솔직히 말해서. 네. 말하기 불편하지만. 그런데 그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느냐? 거기도 고객 중심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무원도.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환골탈태할 수 있었던. 예. 그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대한민국 3.0, 체질 2.0 그렇게 바뀌었죠. 지금 한번 그렇게 또 바꿔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고서는 환골탈태하기 어렵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의 위기가 완전히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건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 지금 기회를 만난 거는 방산, 원자력, 또 조선. HBM 뭐 그 얼마 안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냥 요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도 기회가 되는 것. 하지만 나머지는 어떠냐 그러면. 나머지 산업들은 다 그야말로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왜? 아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바꿔야 돼요.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 방식들을 다 바꿔야 되는데 답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각자 답을 찾아야 돼요. 왜?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식당조차도 글로벌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네.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죠. 네. 그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은 글로벌이에요. 어. 그런데 한국인들의 내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돈만 생기면 해외로 나가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예.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면서 떠돌아다니는 다 그야말로 노마드족들이 됐어요. 떠돌아다녀요. 옛날에 내수의 개념은 그냥 자기네 나라 사람이 자기네 나라 물품 사는 거고 늘 가던 식당 다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식당조차도 수출이고.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성수동 같은 데가 그렇지만 네. 이제는 여의도도 그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네. 네. 예. 식당조차도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SNS 마케팅하고 인스타에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 바가지 씌우지 말고 외국인들을 단골로 삼아야 되고. 외국인 단골. 예. 외국인 단골 정직하게 전 세계 소문이 나도록. 사진 그렇게 찍어 해야 올려서 저기 뭐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 오면 우리 가게 들르게 해줘. 그럼요. 그 소문이 나게. 야. 그렇게 가야 돼요. 식당조차도 그렇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 천지개벽, 우리의 사고방식에 천지개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카나자와하고 다카야마 일본의 네. 그쪽 시골을 다녀왔어요. 네. 저는 일본에 대해서 그때 생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저는 일본 사람들은 매우 폐쇄적이고 외국인들 만나면 두려워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당들에. 그 식당은 현대식 식당이 아니고 옛날 그 일본 할머니들이 하는 식당, 그런 식당들이 많아요. 관광지에 있는 거예요? 관광지에. 네. 그리고 손님 접대도 할머니가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영어도 잘 못하는 할머니들이 손님 접대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영어 단어 몇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그게 이제 체득이 됐나 보네요. 그렇죠. 영어도 못하는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야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또 가능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네, 충분히. 네, 가능한 시대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 시대고.
오늘 김정호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또 생각해 볼 포인트들 또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또 이렇게 오실 때마다 또 좋은 말씀들, 또 이야기 보따리 풀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